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도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손으로 X 표시를 하며 반발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열립니다. 구속 달림길에 선 정 교수를 조 전 장관이 어디론가 데려가는 모습이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일본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일왕은 헌법에 따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평화헌법 수호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시가 만든 평양 도시계획 용역 보고서가 논란입니다. 서울과 평양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금 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벽제터널은 아름다운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진을 찍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 과태료 25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시작된 추적과 전쟁의 불씨가 편의점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390원짜리 라면과 900원짜리 커피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취임 후 4번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33분간의 연설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경제였습니다. 그러나 더 눈에 띄는 건 10번이나 언급한 검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지만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공수처 시정연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김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린 513조 원으로 편성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악화 속에 저성장을 탈피하는데 재정이 대외 충격의 방파제와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산 설명을 한 뒤 문 대통령은 잘못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는 말로 시정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협치를 해나가고 싶다는 취지지만 공수처법 처리 공방에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은 오히려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이렇게 공수처를 강조하면서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달 중으로 처리를 해보겠다고는 하지만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데다 여론도 예전 같지 못해 고민이 깊습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일정에 따라 오는 29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공수처 설치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주장했던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그게 정말 묻지마 반대를 해야 할 사안인지 정말 찬찬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내일 3당 원내대표 협상을 포함해 이번 주 내내 한국당과 합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오는 31일 잡혀있는 본회의에서부터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수처법 처리에 필요한 의석수는 제적과반인 149석입니다. 민주당 의석 128석 외에 21석이 더 필요한데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정의당 등이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은 줄고 반대가 늘어나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올해 초 80%에 달했던 찬성 여론은 최근 조사에서 50%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공수처 보채기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한국당이 공수처에 결사 반대하는 이유,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공수처 보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면서 국회에 보챘습니다. 저는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대통령의 조국증이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기승전 공수처, 가짜 정의, 가짜 공정의 하이라이트를 찍었습니다. 친문 진영 수장에 머물러 있는. 그러면서 여권의 공수처 법안 처리를 여론전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여론이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킨 것처럼 공수처의 부당성을 알려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좌파 법조인들로 구성된 공수처가 검찰과 법원까지 장악해 야권을 탄압하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는 눈 감아줄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다며 공수처 부당성과 조 전 장관 수사를 연기하는 전략도 펴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속내를 비친 대로 만약에 공수처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과연 20대 국회가 계속 존속해야 할지, 그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말. 한국당은 공수처 강행 처리에 배수진을 치고 장외투쟁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힘주어 연설한 바로 그 시각,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대학 교수들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국 사태를 그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국회 앞에 모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조국과 그의 가족 범죄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 기자회견을 연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소속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조국 장관 임명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시국선언에 동의한 교수들은 전국 387개 대학 소속 전현직 교수 6,241명, 대학별로는 조 전 장관이 재직 중인 서울대 교수가 270명으로 최다였고 조 전 장관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교수도 1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교수 모임 집행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전면 재검토도 요구했습니다. 위헌적 요소도 지적되고 있고 독재적 정치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까지 지적되고 있다. 공수처가 조국 전 장관 사태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할지 의문이란 겁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집권층이 보여준 태도가 우리가 공수처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온몸으로 보여줬죠. 교수 대표들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공수처 신설 입법 저지의 뜻을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국회가 이렇게 조국 사퇴 이후 국면으로 바빴던 오늘 법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동안 언론 노출을 피해온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우현기 기자입니다. 운전석에 올라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면 주차돼 있던 차를 후진시킵니다. 차를 돌려선 다시 아파트 입구 가까이 세웁니다.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후진시켜선 주차선을 훨씬 넘어 출입구 앞에 바짝 차를 댑니다. 그리고 잠시 뒤 흰 옷차림에 안경을 쓴 여성이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나 싶더니 뒤돌아선 뒷좌석에 올라탑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입니다. 인과인말 관여 안 하셨습니까? 영장 심사 있는데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7차례 검찰 소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차를 몰고 서둘러 떠났던 조 전 장관은 2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인 정 교수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다녀오신 겁니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40분 뒤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영장 심사를 앞둔 정 교수를 변호인단에게 데려다 줬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정 교수의 모습은 변호인 사무실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3회 장소에서 변론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피해자가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지 비중 있게 봅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에서 PC와 서류를 반출했던 날 서류를 가득 들고 나갔다가 급하게 돌아와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핵심이 될 그날의 행적을 최주현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검찰의 동양대학교 압수수색 사흘 전인 8월 31일 밤 11시 45분, 정경심 교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동양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5분 뒤, 김 씨는 다시 차량으로 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정 교수 연구실로 향합니다. 자정이 되자 김 씨가 정 교수 PC를 들고 나와 차량에 싣습니다. 너무 이제 용량이 큰 거죠. 여기서 못 보겠다. 그러면 이제 들고 갔다 서울 올라가면 이제 달라고. 정 교수는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배웅하고 다시 연구실로 향합니다. 검찰은 당시 정 교수가 여러 차례 화장실을 드나들며 동양대 연구실에 밤새 머문 장면이 담긴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밤과 같은 복장을 한 정 교수는 서류 다발을 가득 안고 건물을 나섰다가 갑자기 되돌아옵니다. 15분 뒤, 이번에는 검은 모자에 큰 가방을 맨 정 교수가 동양대를 나섰다가 급하게 연구실로 돌아옵니다. 다름 아닌 노트북 가방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에 세워놨던 자신의 차량에 노트북 가방을 싣고 학교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내일 이 모습 등을 근거로 정 교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만들고 사퇴한 새 수사 규칙에 검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동아리 운영안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는데 어떤 분위기인지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 직전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려면 착수 단계부터 종결까지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고 이 과정은 사무감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규칙을 어기면 감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감찰 시기 제한도 없어 법무부가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아무 때나 개입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게 됐다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감찰 착수 사유도 애매모호해 검찰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아리 운영안도 이것보단 나을 것이라며 법무부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글도 쏟아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특수부 검사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규칙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수사팀이 언제든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 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조 전 장관이 남기고 간 인권보호 수사규칙안은 장관 대행인 김호수 차관이 서명만 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연설이 끝난 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얘기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연설 내용은 앞서 리포트에서 충분히 다뤘죠. 저희가 주목한 건 연설이 끝난 다음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부터 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연설이 끝나자마자 우르르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문 대통령이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 한국당 이철규 의원을 불러 악수를 나눕니다. 이어 한 사람을 향해 악수를 청하는데 바로 김진태 의원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모습, 통합 차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가운데 통로로 들어옵니다. 본회의장 가운데는 여당의 자리죠. 당연히 이들에게서 열렬한 환호를 받습니다. 문 대통령의 다른 점은 연설이 끝난 후 나갈 때입니다.
보통 이전 대통령들은 나갈 때도 가운데 통로를 이용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주로 제1야당에 있는 오른쪽 통로를 이용해 퇴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악수까지 거부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통령이 손을 먼저 내밀 의무가 있다 그러면 야당도 그 손을 잡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언제나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는 야당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윤상현 의원인데요. 오늘도 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며 뭔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지난해에도 문 대통령과 가장 오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의원이 2016년 2월 국정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큰 소리로 불러 화제가 됐었죠. 어쨌든 오늘 문 대통령은 협치 복원을 약속했는데 연설이 끝나는 모습을 보니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텐데 우리 정치권은 늘 엇박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 예, 자화자찬입니다. 오늘 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을 낙마하는데 기여한 의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주광도 2개 줘, 주광덕이 3장 줘, 3장. 박상도 화이팅! 표창장 논란이 그동안 많았는데 여기도 표창장이군요. 예, 맞습니다. 봉투가 보여요? 네. 혹시 뭐 상금인가요? 저도 궁금해서 표창을 받은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봉투에는 5만 원짜리 상품권 10장이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창을 쾌거에 대한 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조국을 낙마시키는 일종의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쾌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쾌거라고 하는 건 통쾌한 행위다 이런 의미인데요. 조국 사태로 민심이 쫙 갈라진 현실을 생각하면 아무리 야당이라도 통쾌하다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은 바로 이분의 수상이었습니다. 오늘 고생했다고 주시는 거니까 기꺼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위원장, 여당에서는 공공의 적으로 통하죠. 그분의 아주 독특한 회의 진행 방식 때문입니다. 누가 감을 지냐? 지금 들었습니다. 뭐야? 듣기 싫으면 기막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위원장 자격이 없어, 위원장. 뭐야 이게 도대체?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하려는 거냐? 한국당은 오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한국당의 표창장 수여 역시 국민 정서에 얼마나 부합할지 의문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너무 일찍 터트린 샴페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향한 따끔한 일침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휠체어를 타고 목 보호대까지 찬 모습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죠. 오늘 아침 조 씨의 지인이 라디오에 출연해 조 씨의 꾀병 의혹에 대해 대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전에 조국 장관의 딸이 출연했던 그 방송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TBS 교통방송에 출연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를 변호한 인물은 지인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4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계단에서 넘어진 조 씨는 수술이 필요한 응급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응급하게 수술할지도 모르니 수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뒷머리를 삭발을 시켰습니다. 이제 신경이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조 씨가 입원한 부산병원에 검사가 찾아와 의사와 면담한 뒤 병원 측 태도가 급변했다는 겁니다. 수술을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매우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조 씨가 다친 뒤에도 멀쩡히 움직이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꾀병 논란을 반박하면서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라는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A씨가 출연한 라디오 방송은 앞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도 출연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지인을 내세워 장외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 소식입니다. 윤 총경 부인의 말레이시아 주재관 특혜 파견 의혹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선발 당시 말레이시아 명문대 출신 후보자도 있었는데 윤 총경의 부인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규근 총경이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주 말레이시아 경찰 주재관으로 선발된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 당시 이 자리를 놓고 외교부 면접에서 경쟁한 경찰관은 해경을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말레이시아 현지 명문대를 졸업해 현지 언어에 능통한 경찰이 있었지만 어학 성적으로 토익 성적표를 제출한 김경정이 선발됐습니다. 해양 요충지인 말레이시아 경찰 주재관을 줄곧 파견했던 해경 지원자는 미국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았지만 탈락했습니다. 외교부는 서류 평가와 영어 면접, 일반 면접 등 3단계 시험을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경쟁 방식이고 그다음에 다수 외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를 하다가요. 그렇게 해서 최고점자를 냈다고 하네요. 김경정의 파견이 이례적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2009년부터 4년 동안 당시 캄보디아로 파견됐던 남편 윤 총경과 함께 육아휴직을 한 채 해외 공간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1명당 3년을 휴직할 수 있다면서 윤 총경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 4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부부가 모두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지난 18일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침입한 대학생 단체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받아서 집행한 건데 단체 관계자들은 욕설을 하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사무실로 다가서자 격렬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저 무단 침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관계자들은 곳곳에서 고성과 욕설을 쏟아내며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이들은 경찰이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며 모욕적인 행동도 합니다. 아르바이트가 있다, 시험을 보러 가야 한다며 재촉도 합니다. 거센 항의에 압수수색이 한때 중단됐고 시작한 지 8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SNS를 통해 압수수색 과정을 생중계한 단체 측은 경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자들의 근무지로 알려진 사무실은 서울시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로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었던 황선 씨가 공동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1,700여억 원을 들여 성대하게 준비를 했는데 때마침 온 태풍과 폭우로 축제 분위기는 반감됐습니다. 일왕의 발언도 우리로서는 아쉬웠는데요.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즉위식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즉위식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나루히토 일왕. 지난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이후 29년 만에 즉위사를 낭독하며 왕좌에 올랐습니다. 해외 정상급 인사 등 2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왕은 세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国民の幸せと世界の平和をすでに願い 그러면서 헌법도 언급했습니다. 憲法にのっとり日本国および日本国民統合の象徴としての務めを果たすことを誓います. 이를 놓고 나루히토 일왕이 일본 패전 이후 성립된 현행 평화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던 것에 비해 미온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일왕이 발언을 마치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위식과 관련해 약 1,725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정돼 있었던 거리 카 퍼레이드는 폭우, 태풍 등의 피해를 고려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일본 시민들도 비옷을 입은 채 왕궁 앞으로 모였습니다. このような災害ですとか台風が軒並み続いている日本な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の支えになってくださるように。 일본 경찰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 경비 본부를 설치하는 등 경찰 2만 6천 명을 동원해 최고 수준의 경계를 펼쳤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일왕 즉위식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도쿄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준 기자, 이낙연 총리가 곧 일왕을 만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금 전 7시 20분부터 도쿄 궁성 고쿄에서 열리고 있는 비공개 궁정연회에 참석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왕과 함께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일왕에 방한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앞서 일왕 즉위식에 참석해 외교 경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일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아베 총리와의 만남은 이틀 뒤 오전 10여 분간 이뤄집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하게 되는데 연내 한일 정상회담 등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리는 즉위식 참석 직후 첫 일정으로 신주쿠 신오쿠보역을 찾아 양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50년이 되지 않은 그런 역사가 500년에 걸친 우호 협력의 역사를 훼손한다는 것을 이곳은 지난 2001년 지하철 선로로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고 이수연 씨의 추모비가 있는 곳으로 한일 화합의 상징으로 꼽힙니다. 이 총리는 내일도 이란 의원연맹 조찬과 일본 젊은이들과의 대화 등 양국 틈새 좁히기에 나섭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하면서 후계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나루히토 일왕의 자식은 외동딸 1명뿐입니다. 아베 총리는 남성만 일왕이 될 수 있는 규범을 지키자는 쪽이지만 여론은 첫 번째 여성 일왕의 탄생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일본 분위기 짚어드립니다. 나루히토 일왕과 붕어빵처럼 꼭 닮은 아이코 공주. 현악기 연주가 취미인 것도 같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공부 잘하는 모범생인 공주는 그러나 아버지 뒤를 이을 수 없습니다. 남자만 왕이 될 수 있는 왕실 전범 때문입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일왕의 동생과 동생의 아들, 삼촌만이 왕위를 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루히토 즉위를 계기로 여성 일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 때도 이미 추진된 바 있습니다. NHK는 여성 일왕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7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을 이끄는 아베 총리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天皇は認めても良いとお考えの方は挙手をしてください。大事な質問なんでですね、ちょっと挙手どうかっていうことではなくて、党としてこれ決め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問題で今議論中ですし。 일본의 아베 우파 정권은 남성 우위, 혈통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로 어떤 이념화된 그런 집단입니다. 우경화 속에서도 열린 왕실을 기대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첫 여왕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번엔 태국 왕실 얘기입니다. 33살 어린 왕의 배우자로 주목을 받았던 태국 왕실 여성이 석 달 만에 모든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왕에게 반항하고 왕비의 자리를 넘봤다는 이유입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나란히 앉은 태국 국왕과 왕비 앞에 엎드려 있는 여성. 지난 7월 태국 왕실 역사 100년 만에 처음으로 왕비와 별도로 왕의 배우자라는 호칭을 받은 신이나십니다. 근위대장 출신의 왕보다 33살이 어린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들 사이에서 화제였습니다.
ที่แบบแต่งตัวไม่ค่อยคือมันเหมือนมันทำให้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ของราชวงศ์นั้นอาจจะดูไม่ดีเท่าไหร่ในการเปิดเผยภาพอย่างนั้นมาในมุมนี้ 그런데 배우자 지위를 받은 지 석 달 만에 왕실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เจ้าคุณพระสิรินาถมิได้มีความสำนึกในพระมหากรุณาธิคุณและประพฤติตนให้เหมาะสมกับตำแหน่งอีกทั้งยังไม่พอใจในตำแหน่งที่ได้รับพระราชทาน 왕의 배우자 지위는 물론 군 직위까지 박탈한 겁니다. 자신보다 2달 먼저 왕과 결혼한 왕비 수티다를 밀어내고 자신이 왕비 자리를 차지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국왕에게 반항했다는 게 왕실의 설명입니다. 태국은 왕에 대한 어떤 모욕도 금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군주제 나라로 꼽힙니다. 3년 전 왕위를 물려받은 태국 국왕은 과거에도 2명의 왕비를 폐위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시리아 북부에 주둔하던 미군 주요 병력이 이라크로 철수했습니다. 이곳 쿠르드 주민들은 배신자라며 썩은 감자를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시리아를 빠져나가는 미군 차량을 향해 주민들이 썩은 감자를 던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군 결정으로 인접한 터키군의 공격을 받자 배신을 느낀 겁니다. 항의가 거세지자 일부 차량은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앞서 쿠르드족 민병대는 미국의 IS 격퇴전에서 선봉을 맡았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약 1만 명이 전사하면서도 미국이 독립국가 건설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 방침을 고수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We never agreed to protect the Kurd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그러면서 시리아 유전을 지키기 위해 일부 병력은 남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탱크와 성조기가 5년간 IS 격퇴를 함께 해온 쿠르드 주민들로부터 공격받는 장면은 이 동맹을 헌신짝처럼 벌인 미국에 대한 분노의 상징적인 장면이란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경남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여 한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열차 진입 신호를 듣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는 새마을호 열차가 밀양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선로 위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이 열차에 치였습니다. 역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는 역으로 진입 중이었는데요. 작업자들은 선로 아래 자갈 높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49살 장모 씨가 숨지고 32살 김모 씨를 비롯한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 600m 앞에서 열차 진입을 알리는 감시원이 작업자들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열차 감시원 1명이 있었고요. 작업은 4명이 있었습니다. 무전기로 작업 현장과 수시로 무선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드릴 작업을 하던 중 소음 때문에 무전과 열차 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코레일 소속 정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코레일 측은 사고 당시 노동자들에게 위험 신호가 잘 전달됐는지, 작업 매뉴얼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편리함을 무기로 정가 판매를 고수하던 편의점 업계에 초저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90원짜리 라면까지 나왔는데요. 당장 소비자는 좋을 일이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다고 하네요.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감 물가를 확 낮추겠다는 초저가 기획전이 진행 중입니다. 치킨도 밤도 한 통에 5,000원 정도. 다른 대형마트도 초저가 행사를 1년 내내 진행합니다.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많이 저렴한 것 같고요. 이럴 때 나와야 가게도 보탬도 되니까 겸사겸사 나왔어요. 적자늪에 빠진 대형마트의 초저가 경쟁은 어느새 편의점 업계로 확산됐습니다. 라면 390원, 컵라면 580원, 화장지 12롤이 5,000원이 채 안 됩니다. 기획 시리즈까지 만들어 전용 코너를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상품 회전율이 높은 편입니다.
19년 10월 기준으로 민생라면 컵이 삼청동점에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경쟁 편의점도 실속 시리즈를 내놓고 초저가인 빵과 커피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초저가 경쟁은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7% 하락했는데 하락률이 3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돼 이번 달 소비자 물가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선선한 가을입니다. 수레처럼 생긴 이 승용 외건에 아이들을 태우면 상당히 신나하죠.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뜯어봤더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놀이공원. 유모차 사이사이로 아이들이 탄 승용 외건이 눈에 띕니다. 한 명만 탈 수 있고 많은 짐을 한꺼번에 싣기 어려운 유모차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가족 단위 나들이족에게 인기입니다. 이렇게 큰 아이가 탈 수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짐도 실을 수 있고 그게 좋아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인기가 많은 7개 제품을 시험했는데요. 품질이 우수한 제품도 있었지만 낙제점을 받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한 제품은 50kg 정도 짐을 싣고 15도 경사면을 내려가다가 앞으로 고꾸라졌고 안전벨트가 쉽게 파손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3개 제품은 불규칙한 표면을 반복적으로 지나가다가 프레임이나 바퀴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자칫하면 탑승한 어린이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 안전한 제품을 고르려면 KC마크가 있는지 누락되진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완구로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하시고 사용 환경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품을 만든 제조업체들은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무상 수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요즘은 결정적으로 보수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노란딱지에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선 구글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노란 딱지를 붙여 집중 규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신고 댓글 수가 늘면 노란 딱지가 붙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맞는 말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광고 게재에 동의한 일반 유튜버들에게는 이렇게 초록 딱지가 붙는데요. 반면 노란 딱지가 붙은 유튜브 동영상은 조회수가 아무리 높아도 광고 수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떤 경우에 노란 딱지가 붙게 될까요? 유튜브는 광고주에 친화적이지 않은 주제 11개를 정해서 폭력적이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건을 다룬 콘텐츠에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먼저 AI가 검토한 뒤에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외국 거주 구글 직원이 한 번 더 살펴보는데요. 유튜브 측은 특정 정치적 성향의 뉴스뿐만 아니라 살인이나 자살, 청소년 폭력을 다룬 뉴스도 노란 딱지를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더라도 기준에만 부합하면 노란 딱지를 붙이지 않는다는데요. 종합하면 아무리 신고를 많이 하거나 영문으로 가짜뉴스 혹은 혐오 발언이란 댓글을 달아도 딱지 발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내용에 문제가 있는 동영상을 신고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걸까요? 유튜브는 신고된 영상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어긴 경우엔 경고를 주고 흔할 경우 아예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채널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부산에 러시아 재벌이 소유한 초호화 요트가 들어와 화제입니다. 어떤 요트인지 홍진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광안리 앞바다에 초대형 요트가 떠 있습니다. 러시아 재벌인 안드레이 멜리첸코가 소유한 5,500톤급 슈퍼요트 A입니다. 멜리첸코는 은행과 에너지 사업으로 5년 전 세계 부자 순위 170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도착했고 인천과 제주를 거쳐 부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배의 길이만 해도 100m가 넘는데요. 대형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 국제 여객선이 오가는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건조된 이 요트는 백값만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배가 움직이기 위해 30명의 선원이 필요하고 내부엔 수영장 3개를 비롯해 파티장까지 갖췄습니다.
규모만큼이나 씀씀이도 큽니다. 국내에서 한 달간 물품을 보급하고 선박을 점검하는데 1억 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광안리 그쪽 앞쪽 해변이 뷰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근처에 해운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만족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선 매년 50척가량의 요트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겨울철 얼음이 어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겨울 휴양지로 선택한 겁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40m 이상급 슈퍼요트의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박과 관련된 다양한 연간 산업이 골고루 발달돼 있는 덕분입니다. 부산이 관광하기도 괜찮고 선용품이나 수리하기도 괜찮아서 앞으로도 이게 주기적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린다. 부산항이 수출입 항만을 넘어 관광 미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밀리언셀러 소설이 원작인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내일 개봉합니다. 개봉 전부터 0점 테러나 영혼 보내기 등 성대결 이슈로 뜨겁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부에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저 지금 뭐라 카노? 갑작스러운 이상 행동을 보이는 30대 주부를 통해 한국 여성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영화 82년생 김지영. 주위에도 솔직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아무래도 좀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조금 남성들보다는 저희가 여성분들이 국가나 가정에 대해 치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아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꿈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이팅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연 배우는 물론 다른 연예인이 영화나 책을 언급만 해도 악플이 쏟아지고 일부러 낮은 점수를 주는 평점 테러가 벌어지자 이에 맞서 일부러 높은 점수를 주고 영화관에 못 가도 티켓만 사주는 영혼 보내기나 여러 번 관람을 벼르는 응원 운동이 벌어진 상황.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시나리오가 주는 힘이 굉장히 컸고 이걸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내가 그 책에서 그 시나리오에서 위로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찍으면서 위로를 받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성대결 양상 속 영화 예매율은 1위에 올랐고 원작 소설까지 덩달아 대형 서점 판매 순위 5위로 역주행했습니다. 원작 작가가 소설보다 더 나아간 영화라는 감상평을 내놓은 가운데 평가는 관객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경기 고양시 벽제터널은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로 SNS에서 인기입니다. 이렇게 기차 터널과 북한산 배경이 어우러지면서 멋진 연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SNS에 올린 누리꾼들이 25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의 벽제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열차가 다니지 않는 폐역인데요. 옛 기차역의 감성이 남아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벽제역에서부터 5분 정도 걸어가면 기차 터널이 하나 나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터널 안에 서면 앞에 북한산의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그 진가는 사진으로 찍었을 때 더욱 발휘된다고 합니다. 저도 벽제 터널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인생 사진이라 할 만한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 과태료 25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인생 사진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가족, 연인과 함께 이곳 벽제 터널을 찾았는데요. 어머. 오, 잘 나오는데? 폐역이라고 들었어요. SNS에 사진이 정말 잘 찍히는 명소라고 유명해서 오게 됐습니다. 사진 찍으러 왔어요? 이 선로는 고양시 능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이어지는 32km 길이의 교외선입니다. 그런데 승객 운행이 중단되면서 2004년 벽제역이 폐쇄됐고 시민들에게는 폐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4, 5년까지는 하루에 한두 번 다녔거든요. 최근에는 무슨 다닌 걸 못 본 것 같은데. 속도 운행은 지금 안 하고 있지. 고양시와 한국관광공사 등 여러 기관들은 벽제 터널을
해선로로 홍보하며 관광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벽제 터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과태료를 물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게시를 5월달 중순 때 했는데 7월달에 신고를 당해서 8월달에 이제 고지서를 받고 운행하는 철길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 거는 불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습니다. 해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출입 금지 구역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열차도 운행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민간인들이 일반 철도에 들어가는 거는 불법으로 지금 저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열차 운행을 안 하지만 앞으로 운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입 금지라는 논리인데 한국철도공사와 철도경찰은 철도안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의 홍보문만 믿었던 관광객은 억울합니다. 고양시청에서 이제 현수막을 달아놨어요. 여기는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곳이라서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 말고도 그날 다른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이런 사정을 설명하자 철도경찰은 과태료 25만 원의 절반만 깎아줬습니다. 제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도 반내밖에 안 된다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9월달에 이제 납부를 했죠. 고양시에 문의해봤는데요. 저희도 인지를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는데 과태료를 맞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벽제역은 이제 홍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태료 납부 대상으로 적발된 사람은 11명. 그러나 지자체나 관광공사의 홍보를 믿고 사진을 찍었는데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홍보 장소이고 사진 찍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과연 고유과실, 위법성이 있느냐, 이 과태료에 대해서 없죠. 이 선로에 들어오면 안 된다. 사실을 고지하고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서 상시적으로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겠죠. 한국철도공사는 과태료 부과 방침을 지난 6월부터 알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벽제터널은 인생사진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고 관광객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김진희가 한다. 김진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과 평양의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서울시가 예산 8억 원을 들여 평양의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 보고서를 만들어 논란입니다.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사일 쏘고 그런 거를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죠. 미사일 쏘는 걸 막기 위해서 평양을 발전시켜야 된다. 논쟁의 발단이 된 건 서울시가 지난해 말 내놓은 용역 보고서입니다. 서울과 평양의 교류에 앞서 평양을 먼저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에 맞춘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인구 규모는 물론 이동도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하는가 하면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활용해 스마트 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시의 정책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3년의 작업 끝에 완성했습니다. 수의계약을 맺을 당시 서울연구원장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처음 3억 원이었던 용역 예산은 8억 원으로 증액됐고 올해 5월에는 후속 성격의 연구에 4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평양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자고 해도 북한이 응해주질 않는 이런 상황인데.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오늘 시작됐는데요. 정규 시즌 우승팀 두산과 파죽지세로 올라온 키움이 지금 잠실에서 맞붙었습니다. 김태욱 아나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역시 한국 시리즈답습니다. 이곳 두산 응원석은 그동안 누가 올라올지 지켜보며 모아둔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기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빈자리 없이 꽉 찼는데요. 온라인 티켓은 1시간 30분 만에 소진됐고 현장 판매까지 25,000석이 모두 팔렸습니다. 어느 팀이 이길지 쉽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팬들의 관심이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린드블럼 등 강한 선발로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두산, 조상우를 중심으로 한 벌떼 불펜으로 지키는 야구를 보여주겠다는 키움. 확실히 다른 두 팀의 전략이 이번 시리즈를 더 재미있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즈의 시작은 박병호가 열었는데요. 2사 2루에서 중전 안타로 선취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회에 바로 두산이 밀어내기 볼넷과 안타로 역전에 성공했고 4회 추가점을 내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현재 5회가 진행 중인데요. 두산이 6대1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두산과 키움의 가을 축제 한국 시리즈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럭비 월드컵이 한창인데 경기장은 물론 도시 전체가 우길기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군국주의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 염정원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고 있는 럭비 월드컵은 일본이 내년 도쿄올림픽 리허설 차원에서 유치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대회보다 우길기 선전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중석은 물론 선수 유니폼까지 온통 우길기를 연상시킵니다. 도쿄 시내도 마찬가지. 인도에서 건물까지 보란듯 우길기 디자인으로 도배했습니다. っていうものでもないと思ってるから、別にその旗自体は気にしてません。 럭비 월드컵에서 몸을 푼 일본은 이제 내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축구팀 유니폼을 군복 무늬로 디자인한 데 이어 외무성 우길기 설명 자료에 한국어판을 추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やっぱりちょっと不快に思われる人が少しでもいればちょっと使うのはちょっとあんまりよろしく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올림픽을 군국주의의 부활의 기회로만 생각하는 일본. 이렇게 도쿄는 벌써 올림픽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틈타 우길기가 급속히 퍼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시부야에서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동풍이 먼지를 몰아내면서 전국적으로 대기가 쾌적해졌습니다. 내일은 먼지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산책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보다는 구름량이 많아서요. 맑은 하늘 보긴 어렵습니다. 영동과 영남 또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 5에서 3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도 이맘때 가을 날씨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13도, 대구 12도 등으로 대부분 13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2도까지 오르고 광주가 20도, 대구는 19도 등으로 외투 차림을 하면 조금 더울 정도입니다. 요즘 안개 소식을 자주 전하는데요. 일교차가 클 때는 밤사이 지표면 열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내일도 중부와 경북 지역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휴일을 기점으로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가을이 한층 더 무르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에 정경심 교수가 출석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7일 만에 포토라인에선 정 교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예정인데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